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윤종일입니다. 오늘 핵공감 클래스 제2강 사용 후 해결료 우리의 해법은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화상으로나마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강연을 좀 쉽게 재미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원자력 산업의 최우선 목표는 당연히 안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의 안전한 관리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숙제는 아마도 사용 후 해결료의 안전한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을 비판하는 사람은 화장실 없는 원자력이라는 말로 해결책도 없고 해결 또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오스카 수상을 한 영화에서 주인공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 기억하시죠?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과학기술적 계획, 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유사하게 방사능 폐기물을 방사능 준위에 따라 5개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준위 방패물, 중저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그리고 자체 처분이 가능한 규제 해제 폐기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폐기물을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 처분 방식에 대한 지침 또한 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패물의 경우는 심층 처분, 그다음에 나머지 방사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천층 처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장전되는 해결료는 약 4%의 우라늄 235와 나머지는 우라늄 23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만져도 되는 물질입니다. 이런 해결료가 4년 정도 원자력에서 연소되고 남은 연료를 우리가 사용 후 해결료라고 합니다. 크게 보면 사용 후 해결료는 핵분열 반응을 하면서 발생되는 핵분열 생성물, 그리고 우라늄 238이 중성자를 흡수하여 생성되는 플루토늄 등 초우라늄 원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분열 생성물의 경우는 다시 반감기가 긴 아이오딘, 테크니슘, 그리고 300년이 지나면 거의 사라지는 30년 정도의 반감기를 가진 세슘과 스트론튬, 그리고 나머지 핵분열 생성물은 아주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서 짧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안정한 핵종으로 바뀝니다. 양으로는 약 1% 정도이지만 반감기가 긴 플루토늄, 넵투늄, 어메리슘 등 초우라늄 원소들이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의 특성은 사용 후 해결료 내에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베타선, 감마선에 의해 발생되는 열과 그다음에 방사선 그 자체에 의한 방사선학적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는 5년 후가 되면 발열량이 초기에 14,000분의 1로 줄어들어 약 1.2kW 수준의 열을 발생합니다. 이는 가정용 다리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용 후 해결료의 열 방출 표면적이 약 한 1300배 크므로 실제 사용 후 해결료 표면 온도는 감지하기 힘든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다만 사용 후 해결료에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이 천연 우라늄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는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 걸립니다. 주로 열을 많이 내는 핵분열 생성물의 경우는 300년이 지나면 천연 우라늄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300년 이후가 되면 플루토늄, 어메리슘 등이 방사선 이해도를 지배하는 핵종들입니다. 그럼 사용 후 해결료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 후 해결료는 원전 내 습식 조장제에 넣어 일정 기간 보관한 후 직접 처분하는 방식,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이나 공기로 냉각하는 중간 저장을 거쳐 최종 처분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 방식은 우라늄, 플루토늄 자원으로 재활용 가능한 핵종들과 반감기가 긴 핵종들을 분리하여 다시 보송로라는 원조례에 넣어 소멸한 후 남는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 후 해결료 처분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간 저장 후에
최종 처분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용 후 해결료 재활용 기술은 파이로와 SFR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은 지금 현재 한미 공동 연구로 개발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사용 후 해결료 안전관리 중 중간 저장 그리고 최종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스웨덴의 습식 저장 시설인 클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보호 장비 없이 누구나 방문, 견학, 시찰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사실 사용 후 해결료 저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요건은 열을 식히고 방사선을 차폐하는 데 있습니다. 원자력 선도국인 미국은 1950년대 이래 사용 후 해결료를 습식으로 보관하고 있고 60년 이상의 기술적 노하우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78년 보리 1호기 가동과 더불어 습식 저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프랑스 라하그에 있는 습식 저장 시설입니다. 이 사진은 월성 중수로 사용 후 해결료 습식 저장 시설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로 이렇게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용 후 해결료 저장 방식은 건식 저장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운영 중이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건식 저장을 선호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본 사진은 스위스 찌빌락이라는 건식 저장 시설입니다. 1996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식 저장 시설 내에 방사능 피폭의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작업자가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작업을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 고준위 폐기물 처리 저장 시설인 하복 시설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작업자가 실내에서 작업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사선 준위가 줄어드는 것을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시설 외부의 색깔을 달리 칠하여 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친화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인데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월성 중수로 사용 후 해결료는 1991년부터 건식 저장 시설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맥스터 건식 저장 시설인데요. 2단계 건설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맥스터 시설의 안전성을 검증받아 건설 인허가를 취득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사용 후 해결료 양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 동안 약 15,000톤 정도의 사용 후 해결료가 발생하였고요. 매년 약 700톤 정도의 사용 후 해결료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국가로 1957년부터 총 83,000톤 정도의 사용 후 해결료가 발생하였고 매년 약 2,000톤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원자력은 고밀도 에너지원이라 발생하는 사용 후 해결료 양도 매우 적습니다. 지난 6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발생한 미국의 사용 후 해결료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실제 보면 미식 축구장 하나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24기의 원전이 지속적으로 가동된다고 할 때 앞으로 한 100년 정도 원전을 운영해야만 일반 축구장보다 한 1.7배 작은 미식 축구장 규모가 됩니다. 원자력은 폐기물 발생 측면에서도 극히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장시설의 방사 선량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성 맥서 저장시설의 입구의 방사 선량은 서울 서초구 방사 선량률에 비해 약 40%가 낮습니다. 이는 중간 저장 시설의 운영이 방사능 피폭 측면에서 전혀 이해를 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171개의 국가 환경 방사선 자동 감시망을 원자력 안전기술원 킨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모든 지역의 방사 선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웹 주소나 아니면 실시간 환경 방사능 앱인
이 레드를 설치하시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도 관련 방사선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후쿠시마 등의 방사 선량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처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준위에 따라 지하 심도를 달리하여 다양한 처분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심층 방어입니다. 방사선 핵종을 이동시키는 유일한 운반 수단인 물의 침투를 막고 핵종이 유출되더라도 지하수 내에서 이동을 막는 다중 방벽 시스템으로 건설합니다. 아래 그림은 현재 월성에 운영 중인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의 도식도입니다. 총 처분 용량은 200리터 드럼으로 한 80만 드럼을 수용할 수 있는 처분장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콘크리트 사일로 방식으로 건설하여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표층 지표면에 가까운 처분시설의 건설 인허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 후 해결료 처분장의 구조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하 깊은 곳에 처분하는 심지층 처분을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최종 처분 방식으로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핀란드는 최종 처분장을 건설 중에 있고 스웨덴은 건설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심지층 처분의 최종 목표는 여러 개의 다중방벽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 후 해결료를 경납하고 생태계로부터 격리하는 데 있습니다. 공학적 방벽으로는 산화물 고체인 우라늄 연료봉 자체로 방사능 핵종 유출을 1차적으로 막아내고 2차적으로는 처분 용기, 그리고 세 번째 방벽은 그래도 방사능 핵종이 유출되면 처분장 건설 후에 발생되는 빈 공간에 방사성 물질을 잘 흡착하여 제거해주는 벤토나이트 광물질이 채워 방벽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공학적 방벽에도 방사성 물질의 유출이 생기면 심지층 처분장 상부에 자연이 제공하는 지층이 핵종 이동을 지연시키거나 막아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은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처분장이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처분장은 나라마다 고유한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분장의 이체할 완반을 결정합니다.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아직 결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결정질 안반에 처분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프랑스, 벨기에 등은 점토질 안반에, 독일 등은 암염층에 사용 후 해결료 처분장을 건설을 계획 중입니다. 처분장에서 방사능 물질을 이동시키는 유일한 수단은 지하수입니다. 지하수가 없는 신부 환경이면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영구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분장 주변에 지하수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하수의 침투성이 거의 없는 점토층이나 암염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식에 취약하지만 경제적인 탄소광 기반의 처분 용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사성 물질이 주변으로 유출되더라도 핵종의 제거 능력이 뛰어난 천연 방벽이 완벽하게 차단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반해 결정 안반에서는 불의로 코팅된 용기를 채택합니다. 이는 안반에 균열이 있고 이를 통해 침투하는 지하수로 인한 부식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나라마다 같은 안전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적 전략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사능 총량과 처분 안전성은 어떤 관계일까요? 일반적으로 양이 많으면 처분 안전성이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전성 평가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하수에 녹을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용해도입니다. 지하수에 녹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장은 영구히 안전합니다. 심지층 처분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간이 생활하는 생태계와 물리적 거리가 멀어서가 아닙니다. 심지층에서는 산소가 없고 이로 인해 용해도가 매우 낮은 산화수를 가진 화학종이 존재하고, 이런 화학종은 설사 유출되더라도 자연에 존재하는 광물질 등에 흡착이 잘 되어 제거됩니다. 심지층 환경은 이런 심지층 환경을 우리는 환원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 그림은 플루토늄의 용해도 곡선인데요. 지하수의 pH는 산도가 6에서 9 사이인데 보시는 것처럼 플루토늄의 산화수에 따라서 녹을 수 있는 양이 천양지차입니다. pH 8에서 보시면 지하수의 환원 환경에 존재하는 사가 플루토늄의 경우 산화 환경의 5가 플루토늄에 비해서 1000만 배 낮은 용해도를 보입니다. 우리가 우라늄을 관리하는 기준이 한 30ppb입니다. ppb는 1리터 물에 한 1마이크로그램 양이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한 4000배 낮은 수준의 농도가 플루토늄의 농도가 지하수에 녹게 됩니다. 물론 용해도는 지하수 내에 다른 성분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학적 사실 때문에 심지층 처분이 가장 적합한 처분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공학적 방법인 구리용기의 부식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실험실에서는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리는 실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연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발생한 현상들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수만 년 혹은 수억 년 이후를 예측합니다.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두 사례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웨덴 바사라는 전함이 1628년에 스웨덴 인근 바다에 침몰되었다가 330년이 지난 1961년 다시 인양되었습니다. 그 전함 안에는 구리동전, 청동대포 등이 있었는데 부식이 매우 강한 바닷물에서도 연간 부식률이 0.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 부식률을 역술치하면 1cm 구리 용기로 사용 후 해결력 유출을 막는 시간이 10만 년 동안 버틸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것도 부식이 매우 약한 처분장 환경이 아니라 부식이 매우 강한 바닷물에서입니다. 다른 사례는 2400년 전 고조선 청동 유물인 단유 세문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400년이 지났음에도 0.3mm 간격으로 새겨진 13,000여 개의 가는 선 모양을 여전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자연에 방치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이런 철통의 공학적 방벽에도 방사성 물질이 천연 방벽으로 유출된다면 어떨까요? 이 또한 자연에서 유익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약 20억 년 전 서아프리카 가봉의 오클로란 지역에 총 16개의 천연 원자로가 존재하였고 수십만 년 동안 가동된 흔적들을 1972년 프랑스 연구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우라늄 235의 농도가 약 3.7%로 현재 0.72%보다 약 5배 정도 높아서 주변에 물이 존재하면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농도였습니다. 저와 같은 사용 후 해결 및 방사성 폐기물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당시 발생한 방사성 붕괴 생성물과 플루토늄 등 초우라늄 원소들이 신부지층에서 얼마만큼 이동했나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억 년 동안 플루토늄과 초우라늄 원소들은 거의 생성된 지점에 머물렀거나 방사성 붕괴 생성물도 기껏해야 수미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크다고 알려진 핵종들도 최대 15m 정도밖에 이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자연이 제공하는 천연 방벽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경주 지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지진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우리는 일본에 비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지대에 살고 있고 경주 지진에도 원전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괜한 공포,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진이 일어나면 처분장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아파트, 고층 빌딩이 안전한지 걱정하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다만 이를 차치하고 지진이 일어나면 심지층 처분장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왼쪽 사진은 1976년 중국에서 발생한 진도 7.8의 탕산 지진의 피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4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규모 지진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내진 설계를 할 형편은 아니었겠지만 지상 건물은 거의 완파되었지만 지하 시설은 거의 손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진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심도가 깊어질수록 지진의 물리량인 가속도, 속도, 변이 등도 줄어듭니다. 실제 측정치를 살펴보면 2013년 일본 엔슈나다 지진에서도 그리고 일본 수다가이 지역의 경우에도 지하 38m에서 측정한 가속도가 지표면에 비해 훨씬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층 처분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대규모 지진에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불이 처분 용기를 안전성 평가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처분장의 안전성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안전 목표보다 수천 배 아니면 수만 배 낮은 수준의 연간 피폭량을 보여줍니다. 위의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평가한 결과이고 아래 그림은 처분장을 건설하고 있는 핀란드 사례입니다. 다만 처분장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에서 혹은 자연에서 발견한 안전성을 실제적으로 입증하는 실증 데이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런 실증을 위한 실험시설을 지하연구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과학기술적 이유가 아닌 사회적 이유 등으로 인해 언제 어디에 건설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탈핵단체의 주장 중 하나가 미래 세대의 사용 해결료 처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 단가에는 원전 사후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에 근거하여 중저진유 방사능 폐기물 관리 비용, 사용 해결료 관리 부담금, 그리고 원전 해체에 필요한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와 원전 해체 비용은 다른 여타의 원자력 선진국에 비해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고 중저진유 방사능 폐기물 관리 비용은 다른 나라의 경우 드럼당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에 비해 훨씬 비싼 1,300여만 원의 처분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자력이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저의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문제는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하고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걸림돌은 우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족을 꺾고 싶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의 모든 책임은 국가가 지기 때문입니다. 과거 19년 동안 표류했던 중저진유 방패장도 그렇고 제주 광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도 당진항의 라돈 침도 등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다라는 것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고 반대에 부딪히면 방어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용 해결료 재검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반쪽짜리 공론하다고 탈핵단체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보다 또다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걸림돌은 원자력을 선악의 구도로 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도 마치 원전이 없어져야 세상이 더 안전하게 되는 것처럼 정치 진영적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확정 편향적 신념으로 국민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그룹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플루토늄 1g으로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물질 하면 플루토늄을 세뇌시키면서 방사선 공포를 조정하는 경우인데 저 개인적으로 플루토늄 실험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보호 장비 없이 실험이 가능합니다. 물론 플루토늄은 유해한 물질이고 안전하게 취급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가장 유해한 물질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톡스 아시죠? 성형이나 치료 등에 흔하게 이용하는 신경 독소 물질인데 보톡스의 독성은 플루토늄의 약 수십만 배에서 100만 배에 이릅니다. 제대로 된 과학적 사실 없이 그냥 감성에 호소하는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사용 후 해결료를 오히려 후세대에게
후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강연의 가장 큰 목적이 원자력에 대한 사실과 과학을 알리자는 겁니다. 원자력에 대한 미신적 믿음, 허위, 그리고 공포 조장 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에서 벗어나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만 발전적이고 건강한 사회라고 믿습니다.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